사실 2085번 판례가 2020년 5월달 판례이긴 한데 내용은 별건 없어요. 그러니까 친부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미성년인 피해자의 진술에서 신빙성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줄친 부분을 읽어보면 뭐 첫 번째는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채택 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일단 자유심증주의,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했고, 2번 미성년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외에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 아니라 진술 내용이 사실적, 구체적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 부분이 없으면 함부로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에도 그래도 수사기관의 진술을 인정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피해 진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법정에 나오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겠어요? 사실은 여러 친척들도 나와가지고 만류를 해요. 그리고 주변에서 쏟아지는 손가락질이라든지 이러면 그래서 이제 진술 번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진술이 매우 세세하고 구체적이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검찰, 경찰에서의 진술이 공판정 진술보다 신빙성이 낮다는 법칙은 없다. 자유심증주의에서 수사상의 진술을 채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210페이지 89번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실제 출제 가능성들이 증거 쪽에서 높은 판례들이 꽤 있는데 요거 자, 양벌 규정의 종업원과 사업주를 공범으로 본다는 거예요. 공범. 그래서 원래 사경 작성 공범 피신과 관련해서 312조 3항 당해 피고인의 내용 인정이 요구되고 당해 피고인이 이제 부인 시 그 당연한 결과로 31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잘 알고 있죠. 이 정도 모르고 시험을 못 보잖아요. 근데 이 판례의 범위가 양벌 규정의 행위자와 사업주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법리는 이유를 이제 행위자와 사업주, 이 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것은 자신의 이제 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선임감독상의 어떤 의무, 위배로 처벌된다. 그래서 자신의 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공범에 준하여서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양벌 규정의 종업원의 범죄, 사업주가 내용을 부인하면 그 피신조서는 증거로 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1페이지 이렇게 사실관계로도 나와요. 볼드 처리한 거.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공소회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양벌 규정의 의료법 91조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사경 작성 피신조서에 관해서 증거 동의를 한 바 없고 오히려 내용을 부인하였다면 312조 3항이 아니라 312조 4항, 314조가 적용된다는 것을 파기했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병원주, 그 다음에 사무국장의 범죄에 대해서 스스로 내용을 부인하면 그 조서는 사경 작성 피신조서는 증거로 못 쓴다라고 하는 판시입니다. 자, 이제 90번 범행 장면을 목격한 사법경찰의 진술의 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건. 이 사건은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여기 제목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밑에 볼드 한번 보세요.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 압수 경위란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넘어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옛날에 사경 작성 피신조서는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못 쓴다. 이 시절하에 사경의 목소리가 끼어들면은 웬만하면 증거로 다 못 썼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도 현행범을 체포한 이 사경 같은 경우에는 여느 목격자와 다르지 않다. 증인이 된다. 증인 적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시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현행범을 체포한 사법경찰관은 수사기관의 진술이 아니라 일반 목격자의 진술처럼 쓴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서울역이에요. 이 사건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원래 1심이 벌어진 사건인데, 지하철 수사대. 그러면 이제 지하철 차고시까지 간 거죠. 근데 사경 A가, 사법경찰리 A가 갑의 몰카 촬영, 갑이 몰카 촬영 현장을 발견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현행범 체포하고 임의 제출 받고, 그 다음에 이 임의 제출, 휴대폰을 임의 제출 받으면서 압수조서를 작성하는데 A가 자신의 목격담을 기재한 거예요. 목격담을 기재를 해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임의 제출과 관련해가지고 휴대폰인데, 이 지문도 이제 함께 끼어서 나올 거예요. 여러분,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는 혹은 범죄 장소에서는 임의 제출이 불가능합니까? 이게 2심 법원이 1심에서는 그냥 증거능력 인정하고 피고인도 다투지 않았는데, 2심 법원 판사가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는 임의 제출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걸 파기합니다. 대법원이 파기. 아니, 현행범 체포 현장 범죄 장소라도 임의 제출은 가능하다. 216에서 218조에 있는 6개의 제도는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거지, 현행범 체포 현장이니까 무조건 체포 현장에서 압수만 되고 임의 제출물 압수는 안 된다. 이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2심이 이걸 무죄로 냈는데, 일단 자백은 있어요. 이제 갑이 자백은 있는데 이 자백과 이 휴대폰을 증거로 유죄 판결을 1심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2심에서는 갑자기 엉뚱하게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무죄를 냈어요. 근데 대법원은 또 얘기합니다. 요거 압수조서에 A의 사법경찰 관리에 목격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A의 진술은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썼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A의 날인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A의 진술서로 봐버립니다. A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로 취급해버려요. 그러면 312조 5항으로 갔다가 312조 4항으로 가겠죠. 그냥 일반 여느 목격자와 똑같이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진술서가 증거 능력이 있다면 이 자체가 임의 제출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 목격 진술은 별개의 증거니까 휴대폰과 별개의 증거로 보강 증거도 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대법원이.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왜 임의 제출이 안 되니? 이것도 잘못 판단한 것 같고, 근데 얘를 빼고서라도 이걸로 보강 증거로 유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법원이. 그러니까 아주 흥미로운 판례인데 여러분들이 흥미롭나요? 자, 거기 판시 2번에는
그 얘기,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도 임의 제출이 가능하다. 줄은 안 쳤는데. 그래서 그 판단도 잘못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현행범을 체포한 사경의 목격 진술. 여러분들도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이런 목격 진술을 압수조서 같은 데 써놓으면은 이게 거기다가 서명을 해둔다. 서명 날인을 해둔다. 그러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 현행범을 체포한 사법경찰 관료의 목격 진술.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르지 않다 해서 312조 5항, 312조 4항에 따라서 이렇게 증거 능력이 인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보강 증거로 되기에 충분하다. 자, 그 다음에 214페이지 92번. 이것도 아주 유력한 거예요. 사실 최근에 2, 3년간 증거와 관련해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최신 판례가 거의 없었어요. 이런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이런 정도. 여기에 수록도 돼 있는데 넘어왔는데, 압수수색 영장에서 법관의 날인이 안 돼 있다. 원래 서명 날인이 돼야 되는데 날인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영장에 효력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나머지 집행 절차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갖춰졌다면 증거 능력은 인정된다. 이건 독소과실의 예외의 관점에서 접근한 그 판례 말고는 특별한 게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양벌 규정 같은 경우 공범으로 취급해서 사경 작성 공범 피신 조서의 법리, 당해 피고인의 내용 인정. 그 다음에 31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이 현행범을 체포한 사경이 압수조사에서 목격담을 해놨을 때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로 취급한다는 거. 그리고 이거 92번 판례는 실무에서도 매우 중요한 판례가 될 겁니다. 기존에 정당한 증언 거부권의 행사 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 근거로는 314조가 엄격히 개정되었고 증언 거부권을 보장하는 148, 149조의 취지상 그러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증인 A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거부한다. 얘는 목격자예요. 그래서 진술조서를 썼고, 그래서 이 진술조서가 312조 사항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신문기회가 보장이 안 돼. 증언 거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312조 사항, 둘이 사귀고 막 그런 것들은 애정행각은 은밀한 장소에서만 하세요. 이렇게 애정행각을 하고 그래요, 둘이. 괴롭히는 게 아닌데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 이런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했다. 31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정당한 이유 있는 증언 거부와 똑같이. 대법원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경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거부를 했는데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 증인이 맘먹고 생사람 잡을 수 있다. 그냥 풀어가지고. 공판정에는 잘못 얘기하면 위중죄 되니까 목격 진술을 하는 거예요. 두 명이 공연 음란 행위를 했다. 딱 얘기를 해요. 공판정에서 봤어? 두 명이 막 손이 어디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던데.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합니다. 공판정에 가서는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하면 생사람 잡는 거예요. 이 경우는 생사람 잡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이 없는데도 그랬다면 생사람 잡는 거예요.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증거로 못 쓴다. 정당한 증언 거부, 우리는 정당하지 못한 증언 거부, 둘 다 증거로 못 쓴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얘기가 또 나와요. 이때는 빼고. 이때는 단 피고인이 증언 거부를 초래한 경우, 유도한 경우 제외하고. 그러니까 피고인이 증인 가서 돈 주고 뭐 해가지고 증언을 거부시킨 거예요. 그때는 증거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반적인 판례들은 좀 법리로 막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 대법원 전환합의체는 이런 얘기, 일반적인 얘기. 야, 만약에 피고인이 돈 주고 해가지고 증언거부 초래했는데도 증거로 못 쓴다고 한다면 그럼 아무도 처벌 못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는 빼고. 다만 정당한 증언거부와 마찬가지로 정당하지 못한 증언거부 역시 31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단 피고인이 증언거부를 초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첫 번째 화살표, 수사기관에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반대 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따옴표, 피고인이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옴표 닫고 314조 요건 못 갖춘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얘기는 됐어요. 218페이지 국정농단 사건. 일단 국정농단 사건에서 218페이지 줄친 부분, 어떠한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인정한 다음에, 그 줄은 안 쳐 있는데 두 번째 단락 있죠? 거기 처음부터 쳐보겠습니다. 어떤 진술에 기재된 서류가 218페이지 95번 국정농단 두 번째 판례 두 번째 단락,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에 대한 직접 증거로 사용할 때는 전문 증거가 되지만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전문 증거로 되는 거 아니다. 이거 지금까지 많이 봤던 판례예요. 다만 그 다음 어떤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 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전문 증거이다. 뭔 말이야 이게? 외워요. 뭔 말인지 몰라도. 자,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데 옆에 이렇게 사실 하나 쭈르륵 있는 것을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나눠서 출제할 수 있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겠어요. 우리가 그냥 안 읽어보고 그냥 외우면 되는데 외워보고 읽어보고 하다 보면은 의문이 확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갑, 을, 병이라고 이름을 지켰습니다. 이 당시에는 최순실이었어요. 지금은 최서원인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뇌물 공여와 이제 수수, 이 두 명은 공동정범이라고 했잖아요. 제3자 뇌물공여죄가 아니라 형법 할 때 제3자 형법적 전환합의체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뇌물 제3자 뇌물공여가 아니라 뇌물 수수죄의 공동정범이다. 이 논점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뇌물도 금액이 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쟁점이 됐던 게 A는 안종범이라고 하는 이제 비서실장입니다. 어느 날 갑이 병과 개인 면담을 합니다. 청와대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바로 삼성과 관련해서 합병의 문제.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이 합병하는 거. 이 합병할 때 그때 막 외국에서도 반대하고 일반 소액주주도 반대하고 막 그런 상황인데 의미 있는 주주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이었거든요. 국민연금이 찬성을 해줍니다. 근데 그와 같은 얘기를 해요. 국민연금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면담을 해요. 그래서 면담을 하고 이 면담 내용을 A에게 불러주고 지시를 합니다. 주고 또 지시도 진행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은 A가 수첩을 작성해요. A가 수첩에 갑의 말을 적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시사항, 이거 해라. 그 다음에 A와 면담 내용. 그래서 A와 면담 내용, A가 면담 내용, 병과 이 면담 내용을 적겠는데, 나머지가 쟁점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면담 내용. 이런 말을 불러주었다. 이러한 말을 불러주었다. 외견사항으로는 이러한 말을 하였다는 것 자체, 이러한 말을 한 것 자체, 이것은 전문법칙 적용이 없다. 그래서 그냥 증거로 쓴다. 물론 수첩에 적었으니까 대법원 판시에는 안 써있지만 313조 1항은 적용이 되고, 참고로 이 313조 1항은 필적 감정으로 대체 증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데, 참고로 1심과 2심에서는 박근혜 최순실 재판부에서는 전문 증거가 아니라고 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뇌물 범위도 커지고 직권남용 범위도 커져요. 근데 이재용 사건에서는 1, 2심에서 이거 전문 증거에 해당하고 증거 능력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더 센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삼성이 더 세네. 그래서 이제 대법원으로 와서 결론이 다르니까 갑에 대한 재판과 을에 대한 재판 똑같은 쟁점인데, 똑같은 표현인데 이게 전문 증거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대법원이 얘기했을 때는 불러주었다는 것 자체가 외견사항으로는 전문 증거가 아니라고 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자체가 추후에 갑과 병의 면담 사실과 어떤 내용에 대한 정황 증거로 쓸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둘이 면담해가지고 국민연금 동원해가지고 찬성하게끔 한 거 아니냐. 이 내용과 관련해서 나중에 또 쓸 거 아니냐. 그러면 이때는 전문 증거이다. 그래서 이제 이 전문 증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판례가 최순실에 대한 사건이에요. 을 사건에서 갑이 병의 말을 전달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을에 대한 관점에서는 뭐 여기는 머리 쓰지 마요. 316조 2항. 그래서 원진술자 병이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로 못 쓴다. 필요성 요건을 못 갖춰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의문이 있을 거예요. 이 판례를 본 사람은. 아니, 분명 수첩에 적혀 있는 말인데 왜 316조 2항이라고 했을까? 아무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저 때문에 생각해가지고 헷갈려서 짜증나는 건가요? 판례는 316조 2항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것도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 넘겨보면은 제가 각주 처리를 해놨어요. 논문이 3편이 나왔어요. 이 사건에 병에 대한 사건에 이재용에 대한 사건 1, 2심은 재전문 증거로 봐요. 313조 1항 플러스 316조 2항으로 봅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313조 1항은 당연한 걸로 취급하고, 당연히 취급하고 316조 2항만 설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험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왜 316조 2항만 대법원이 판시하고 있냐? 재전문은 맞는데 313조 1항에 대해서는 이미 설시가 됐고 대체 증명이 된 게 확실하기 때문에 쟁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것은, 여기까지도 내는 사람도 이게 뭐야, 왜 316조 2항이야, 이게 316조 2항이 적용된다, 이런 문제 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재전문이다 이런 얘기도 안 낼 거란 말이에요. 대법원 판시에서 내고 싶은 건 어떤 거? 어떠한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는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그걸 전제로 그러한 사실 자체에 대한 거,
것이 정황 증거로 사용된다. 어떤 진술의 의미 내용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된다.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거다. 결국은 이건 뭐예요? 이 재판에서 말 사준 거, 우리 유라한테 말 3마리 사줬는데 이게 사실은 뇌물이라 이거죠. 근데 이와 관련한 것도 어디 K재단, 미르재단에다 돈 넣어준 거, 이런 것들도 뇌물인데 그 중에 일부예요. 그 중에 일부와 관련해가지고 국민연금공단이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도움을 준 거 아니냐. 그 부분은 무죄 나왔거든요. 이게 유죄 나오면 고통스러워요.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도 무효가 될 수도 있고 당연히 논란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견상으로는 대통령이 내가 이재용과 만나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 이런 정도로는 전문 증거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입증하고 싶은 사건이 그 의결권 행사 때문에 돈을 받은 거, 이런 내용들이 문제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그냥 전문 법칙, 전문 증거가 되고 증거 능력이 없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삼성이 세다. 오케이. 삼성이 세구나. 이렇게 여러분, 판사들이면 똑똑하지 않겠습니까? 맨날 형사재판하고 맨날 형사 공부하는데 다른 쪽 재판부, 그것도 대통령,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도 비진술 증거로 봤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런 판단들도 충분히 일가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른 법관들이 이재용 사건에 터잡아서 이것은 외견상으로는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 증거로 쓰는 거여서 전문 증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난 납득이 안 가는데 그러면 외우면 되지. 그래서 이재용이 세다. 전문 증거로 해가지고 316조, 이제 이런 것들은 머릿속으로 그냥 대충 316조 2항에서 필요성 요건 못 갖췄다고 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원래 제 전문이었나 보고 뭐 이렇게 가는가 보다, 이 정도예요. 그래서 나머지 219페이지에 있는 판례 해설 쟁점 정리는 분석하지 마세요. 분석하지 마시고. 자, 225페이지 102번. 이건 뭐 조금 된 건데 인터넷 블로그 같은 경우 보면은 성형 광고 많이 있어요. 그쵸? 성형회사 광고를 많이 합니다. 이게 병원 광고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광고는 어떠한 범위 내에서 어떻게까지만 해야 되고 그 이상의 과장 광고라든지 이건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광고 표시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이다. 그래서 어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허위 내지는 과장 광고를 했다. 어디 성형외과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로 이제 광고라든지 표시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으로 처벌을 한번 받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그냥 광고만 한 게 아니라 갑이라고 써놓고, 이 갑이 사실은 브로커를 써가지고 사람들 여기서 이거 얼마요 물어보면은 내가 소개해주면 10% 할인합니다. 20% 할인합니다. 그리고 넘겨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까지 받고 브로커 활동을 했다. 이게 이제 의료법 위반. 비판력이 미칠까 안 미칠까, 어느 게 더 셀 거예요? 이게 훨씬 세겠죠? 훨씬 세겠고, 우리 판례가 요즘 좋아하는 거, 사실은 똑같은 광고를 이용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죄질 보호법익이 현저히 달라. 그러니까 이걸 죄질 보호법익이 뭐 죄명 이런 것들이 현저히 달라. 이 얘기는 이른바 규범 요소를 고려한다는 거예요. 규범 요소라고 하는 것은 법적 관점이에요. 죄질, 보호법익, 구성요건, 죄명, 이것을 고려해서 동일성이 없다. 동일성이 없다는 것은 별죄로서 유죄가 또 된다.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한 사안입니다. 또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227페이지) 105번 상속권 회복 청구의 시기. 이거 너무 간단한 거예요. 상속권 회복 청구는 이제 규책 사유가 없이 상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그 다음에 사유가 종지 끝난 날로부터 상소기간에 준하는 거 7일 이내에 상속권 회복 청구와 상소를 동시에 해야 된다. 근데 이 사안은 뭐냐면 이 사람이 별건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그런데 이걸 찾아내 가지고 그 사람에게 1심 판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소송 기록을 송부해 줬다. 그럼 그날로부터 안 거겠죠. 그래서 7일 이내에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기간 도과로서 부적법하다. 이런 식의 판시입니다. 내용은 특별한 것도 없고요. 233페이지 113번. 이건 좀 됐지만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필요적 변호 사건과 관련해서 이걸 다 읽어보고 정리하면 너무 힘들고, 서브 자료 234페이지 35페이지로 이어가는데 235페이지에 6번 서브 자료가 아니라 거기에 판례 쟁점에서 6번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을 도과시켜도 항소기각 결정을 할 수 없고, 법원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소송 기록 접수 통지 20일을 보장해야 되고, 만약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동안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 준해서 또 소송 기록 접수 통지하고 20일을 보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리을번을 먼저 보면 선임된 국선 변호인이 이유서 제출 기간을 도과시킨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이런 게 들어가고 국선 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되는데, 바로 이제 D급번이 유의 판례예요. 전원합의체. 이번에는 필요적 변호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그럼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되겠죠. 국선 변호인에게 서류의 소송 기록을 송부를 이미 해줬다 이 말이에요. 사선 변호인에게 새롭게 해줘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본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거니까 법원으로서는 해줄 만큼 다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전원합의체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미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주고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해줬다면 새롭게 선임된 사선 변호인에게 다시 할 필요가 없고, 종전 국선 변호인이 서류를 받은 날 그때부터 진행한다. 236페이지에 117번. 원래 이제 상소를 제기를 했는데, 보통은 이제 1, 2, 3을 이유로 제기했다. 그러면은 상소심에서는 2를 이유로 파기한다 얘기하면은 2, 3 사항은 별도 설치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2를 이유로 파기한다, 이걸 소극적 판단이라고 하고, 별도로 파기하지 않아서 유지되는 걸 적극적 긍정적 판단,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은 검사와 피고인이 쌍방 상소를 해요. 쌍방. 그럼 둘 중에 한 명을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없다는 거예요. 항상 받아들이는 것만 판단하면 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상대방은 이유 없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상소기각 판결과 관련해서 자,
검사와 피고인이 화살표 다음에 양쪽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때는 이유가 없는 상소에 대해서는 이유 중에 그 이유가 없다는 점만 지적하면 되고 주문에서 상소를 기각하지 않아도 좋다. 그냥 주문에는 아무 말 안 하고 한쪽만 받아들인다. 검사의 상소를 인용한다. 피고인의 상소는 기각한다. 피고인의 상소는 기각한다. 이 말 안 써도 좋다는 거예요. 다만 이유에서 검사 이렇게 상소 이유가 정당하니까. 그리고 피고인의 상소 이유도 자세히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유 없다. 끝. 이 정도면 된다. (238페이지) 119번 상고 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인데 페이지 넘기세요. 앞에 본다고 뭐 잘 알겠냐? 이 상소를 함에 있어서는 상소의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심이 이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자, 2심. 3심 있다. 이제 크게 하나 잡아놓고 1심이 징역 3년을 선고하니까 검사만이 항소. 검사만이 항소를 했고 여기서 이제 항소 기각 판결을 해요. 여러분 항소 기각 판결을 한다는 것은 1심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검사만이 항소한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심이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면 피고인은 상고할 수 없다. 이유는 상고 이익이 없다는 건데 이런 지문은 꽤 봤을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1심 판결에 대해서 검사만이 항소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것은 피고인은 1심 만족 의사를 객관적 외부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심이 유지된 이상 이익이 있을 리가 없죠? 그쵸?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지문 하나씩 외우는 거예요. 1번 지문 하나 쭉 외우고 해설은 뭐 이해만 하고 항상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은 내용 이해가 안 되니까 지문으로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OX가 팍 헷갈리는 거예요.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대충 보고. 두 번째 얘기는 1심 판결에 대해서 비슷한 거 1심 판결에 대해서 이번엔 아무 말도 없이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항소기각 판결이 나와요. 그 다음에 피고인은 뭐 사실오인, 법리오해라고 하는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등을 주장하면서 상고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가 뭐냐? 똑같은 거예요. 양형부당을 이유로만 항소를 했다라고 하면은 나머지는 만족의사가 객관적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면 1심이 유지된 이상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주장해서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된 거잖아요. 그쵸? 양형 말고 나머지는 유지가 된 거고 나는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고할 수 없고 그 다음 참고로 거기다가 항소기각 판결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피고인은 그냥 2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기각이 아니라 2심을 받아들여줘도 마찬가지예요. 양형부당만 이유로 항소를 하면 항소심은 양형만 변경시켜요. 2심이 꼭 항소기각 판결이 아니어도 되고 2심이 항소를 받아들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기각 판결뿐 아니라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상고할 수 없다. 그래서 보통은 얘기하는 게 항소 이유로 삼지 않은 사유는 직권 조사 사유가 없는 한, 직권 심판하지 않는 한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이렇게.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상소 이유서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일단 이제 두 가지 1, 2번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변형타가 나온다. (1심에) 대해서 피고인이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이번에는 검사도 양형부당 이유로. 그러면 이제 2심 판결이 이것에 대해서 났겠죠? 2심 판결이 1심과 달라. 그럼 2심 판결은 어떻게 될까요? 양형만 바꿉니다. 양형만 변경되겠죠? 나머지는 불복을 안 했으니까 2심 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서 양형만 변경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심 판결이 5년이 나왔어요. 이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5년이 나왔어도 양형부당만 판단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3심으로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해서 상고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양형만 바뀌었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익이 없다. 이 1, 2, 3 판시상을 다. 바로 3번. 피고인들이 1심 판결에 대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을 이유로만 항소를 했다. 검사도 양형부당. 근데 검사의 항소 이유가 인용. 줄쳐보고. 그럼 이건 뭡니까? 양형만 변경된 거예요. 양형만 변경된 거. 1심 판결이 파기되고 높은 형이 선고되자 심판 대상이 되지 않은 법령 위반, 이게 법리 위반. 새로운 사항을 상고 이유로 삼아 상고한 경우, 자, 줄쳐서 피고인들의 법령 위반 등 상고 이유의 주장은 항소심에서 심판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지 않은 것은 예외는 있어요. 항소심이 직권 심판하면. 근데 직권 심판이 아닌 한 이런 것도 빠지고 그냥 보통 쓰니까 상고 이유로 삼을 수가 없다. 시험 무조건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나머지 앞에를 사실오인으로 내면요, 양형부당 법리오해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검사와 피고인이 똑같은 사항을 주장하고 있다. 나머지 사유는 제시할 수 없다. 그건 바뀐 게 아니니까. 밑에 120번은 위하고 똑같아요. 한번 보시면은 맨 밑에 화살표, 항소심에서 환송심에서 상고이유 주장이 없다고 배척된 부분에서 최서원이 나머지 상고이유와 다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행한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스스로도 주장하지 않았던 상고이유에 대해서 상고심뿐 아니라 파기환송 후에도 여전히 한 번 주장하지 않았던 것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 같은 맥락이니까 이건 그냥 특별히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앞에 있는 정리로 싹 처리가 됩니다. 242페이지. 여순 재심 사건. 지금 재심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근데 여순 재심 사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이른바 이제 보도연맹 사건이든 뭐든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미군정이라고 했을 때 그냥 막연히 미군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 대학원 다니는데 일본의 대학원생이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한국은 같은 민족끼리 남과 북으로 나눠서 싸우냐. 그걸 조소하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분단 국가, 예멘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전쟁의 패전국들, 그러니까 독일은 전쟁의 패전국들, 패전국들이 패전 책임을 지고 국가를 분단을 시켰다. 근데 한국은 패전국이 아니다. 일본이 분단돼야 되는 게 한국을 분단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을 패전이 됐는데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식민지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메가더 장군, 정확히 얘기하면 식민지 총독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였어요. 미군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미국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미국의 식민지 하에서 여러 가지의 불법 행위들이 자행이 됩니다. 실제 우리나라에 얘기하는 것들, 어떤 소설에서나 보는 것들, 일제시대 때 경찰, 이건 부끄러운 것들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경찰이. 그때 하고, 그게 아니라 일정 치하에서 경찰했던 사람은 사실 일본 앞잡이들 아니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미군정이 들어오니까 처벌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미군정이 이 사람들을 다시 경찰로 썼어요. 그 사람들이 이미 다 죽고 없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것 때문에 경찰이 그 이후로 한 60년, 70년을 욕먹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되게 웃기는 게 검사. 일정 치하의 검사는 20몇 명밖에 없어요, 한국인들은. 전부 다 창씨 개명하고 대부분이 한두 명 빼놓고는 일본에 협조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법무부 장관하고 다 합니다. 심지어는 일정 치하의 검사들이 대법원장도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역사인데, 바로 이제 여순 사건은 이렇게 미군정 말, 그 다음에 미군정이 끝나고 이제 재헌헌법이 제정되고 하는데 학살 사건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떤 이승만 정부에 대한 지지도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고 거기에서 하는 것에 책임을 물으니까 만만한 사람들을 몰아가지고 학살했던 사건이고, 이제 곧 이 재심이 끝나면 재조명되고 TV 같은 데 크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한두 명이 아니라 뭐 10,000명씩 이렇게 막 죽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재판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재판을 했다. 언론 보도가 있어요. 사형을 확정시키고 사형을 집행시킵니다. 근데 어디에 찾아봐도 판결문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찾아봐도. 그리고 당시에 계엄 포고령들이 지금의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계엄 포고령들이 많아요. 이런 위헌 무효인 법령에 따라서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문은 없어. 그래도 항상 성립과 무효는 달라요. 성립했다, 성립, 불성립. 성립한 걸 전제로 무효냐, 유효냐가 다른다. 그래서 판결문이 없어도 성립하지 않은 게 아니라, 판결문이 없어도 구술로 판결을 선고하고 집행을 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당연무효인 판결로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재심이 청구가 가능하고 재심 개시가 가능하다라는 판시입니다. 그래서 124페이지 먼저 처음부터 보면 다양한 얘기들이 많아요. 먼저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정한 재항고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성질상 상고 결정에 대한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 절차, 상고심의 절차가 준용돼야 되고, 밑에 재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 청구 이후에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데 체크해서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떤 과거사 정리법에 따른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결정서를 가지고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420조 7호의 재심 사유를 인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순 사건이 재심이 될 수 있느냐. 두 번째, 바로 재심 대상 판결의 판결서는 발견되지 않으나 판결의 존재와 판결서의 존재는 구분되는 것이고, 밑으로 설령 처음부터 판결서가 작성되지 않아도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돼 집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판결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64조, 76조, 100조 아래 이루어진 계엄 선포 상황에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사법작용으로 군법에를 통한 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 근거 법령 절차 내용 위법이라고 평가되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변론, 당연무효가 되더라도 판결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판결이 위와 같이 위법의 당연무효라 하더라도 형식적 확정력은 인정되고 오히려 그러한 중대한 위헌 위법을 바로잡기 위해서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판결서가 없어도 재판은 성립했다는 게 하나의 지문. 그리고 당연무효의 판결도 재심 대상이 된다. 그리고 재심 절차의 증거조사, 엄격한 증거조사에 따라야 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재항고 절차, 상고심에 규정이 적용된다. 이 앞에 재항고 절차는 무엇 때문에 나오냐면 재심을 기각이나 인용을 하죠. 그럼 그 다음 뭐 하겠어요? 즉시항고, 그리고 대법원의 재항고, 이렇게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절차예요. 불복 절차에서 상고심의 규정을 적용했다라고 하는 것. 페이지 한 장 넘겨보세요. 244페이지 긴급조치 구호 관련 재심 위에 9번, 10번이 있죠. 판례 해설에. 거기다가 하나만 9번. 판결서가 작성되지 않은 다음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아도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성립, 존재, 재심 대상이 됩니다. 판결이 위헌, 위법, 당연무효여도 판결은 성립, 존재, 재심 대상이 된다. 거기다가 앞에 있는 것을 지문을 다 못 읽어보니까 읽어봐도 도중에 까먹을 수가 있고 헷갈리니까 어떤 재심에 대한 개시결정에 대한 재항고 절차, 상고심 규정이 준용이 된다. 그 다음에 재심 개시 절차에서 재심 절차에서 사실조사가 가능한데 엄격한 증거 조사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정도 문장 2개. 그러면 다 정리한 거예요. 지문 4개로. (247페이지에) 있는 판례들과 248페이지로 이어지는 건 형법할 때 했어요. 누가 거기다 금 그어놨죠? 제가 수업하면서 여러분 금 그으라고 해서 금 그은 거예요. 그냥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게 아니라 여기 차근차근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아주 특이한 사안들. 그리고 블로그에 동영상 올렸으니까 혹시나 오늘 처음 들어온 사람은 그거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면은 거기서 할 수 있어요. 이거 다 2번 설명하다가 오늘 집에 못 갑니다. 저 여러분들은 안 갈 거지만. 그래서 자, 거기 내용 그렇게 됐다라고 하고 128, 129, 130, 131까지 이제 쭉 이어지는 문제들이에요. 이어지는 문제가 뭐냐면 이것도 통합적으로 일단 재심 대상 판결이라고 하는 거. 이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주로 요즘에 나온 판례들이 특가법 5조에서 상습절도들이 위헌 선언돼 가지고 그렇다고 무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경함법을 적용해 가지고 처리를 할 거긴 해요. 근데 이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해서 이 사이에 이제 재심이 개시가 돼서 이제 재심 판결이 재심 심판 절차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재심 심판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 439조에 따라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예로 들면 징역 1년에 집유 2년 이렇게 된 것을 실형 6월 안 될 것 같고, 똑같이 이번에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이번에는 벌금 500만 원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무튼 유죄 판결이 되는데
문제되는 이제 사례들은 뭐냐면은 이 사이에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해 버렸다는 거예요. 얘는 집행유예, 밑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했어요. 그래서 얘는 형 원도의 효력이 상실돼 가지고 집행을 안 받아요. 이 사건은 이제 간통했다 상해가 겹친 사건이에요. 간통죄가 유형 결정이 났는데 기다려요. 그래서 유형 결정이 났는데 기다렸다가 2년 딱 지나니까 재심 청구한 거예요. 근데 벌금 500만 원 내렸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위쪽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집행유예가 실효돼 버리거나 취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실형 1년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이거 우리 판례는 이렇게 되는 것들이 싹 날아가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어쩔 수 없는 일이래요. 재심 절차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재심 개시로 인한 부수 효과이고 그래서 고려를 하지 않는다. 그냥 주문만 비교한다는 거예요. 가운데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잔머리 굴려가지고 간통 유연된 거 쭉 끝나고 해서 나중에 다 날려먹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은 벌금 500만 원 갑자기 선물로 들어온 사안이고요. 그렇죠? 위에는 집행유예가 취소 실효됐다. 그런데 이것도 다 날라가 버리고 그 대신 실형은 안 되고 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 사람은 혜택받은 사안이 되겠죠. 재심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재심 대상 판결 유죄 확정 판결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A로 유죄가 확정이 돼서 지금 B가 또 유죄가 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누범 관계야. 누범 관계인데 얼떨결에 이 B에 대해서 재심이 나와가지고 다시 B에 대해서 경하게 유죄를 내리게 되는데 기간이 지나면 누범이 아니라는 거고 또 한 걸음 더 나가. 물론 이건 범행시니까 이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다시 또 유죄가 됐는데 이 사이에 C범죄가 있어가지고 있는데 이 C범죄는 얘하고 누범 관계예요. 얘하고 누범 관계. 원래는. 근데 더 이상 누범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누범이 아니다. 왜? 얘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원래 누범이었는데 얘가 없어져가지고 누범이 안 돼버리는 그런 사안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자세히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고 재심으로 없어져 버리면 누범 전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지나고 나서 다시 유죄가 돼도 누범 전과가 아니다. 그러니까 재심으로 효력이 상실하는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없어져 버린다. 그리고 불이익 변경 금지는 이렇게 재심 대상 판결과 재심 판결에 주형만 고려하면 돼요. 주형! 그거 말고 나머지는 고려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주형만 고려하지 진천을 고려한다든지 이런 거 안 돼. 주형만 고려. 네? 됐어요. 그게 이제 연속되는 판례들이고. 자, 254. 254니까 이제 주형 말고 정식 나오네. 정식 재판. 그렇죠? 정식 나오고 여기서는 정식 재판 나와요. 135번. 정식 재판에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원래 약식 절차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재산령 100% 유죄해야 돼요. 재산령이 안 나오면 약식명령을 처할 수 없어요. 일반 공판 절차로 가야 돼요. 무조건 재산령 100% 유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피고인만 정식을 청구했다.
이때는 이제 형종상향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걸 이제 만약에 A 범죄라고 취급하고, 그래서 이제 1심, A에 대한 1심 중에 B 사건이 병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병합이 됐을 때는 뭐 중형은 당연히 선고가 가능하겠죠. 중형은 선고가 가능한데, 여기서 징역형으로 바꿀 수 없다고 얘기해요. 사실 그 의미가 뭐냐면은, 경합범, 형법에서 경합범으로 하면은, 자, A는 벌금, B는 벌금일 수도 있고 징역일 수도 있어요. 근데 A는 이렇게 징역으로 바꾸지 못한다. 그러니까 A, B가 둘 다 벌금이면 벌금을 가중하는 거고, A가 벌금이고 B가 징역이면 각각 형을 선고해야 돼요. A의 형을 징역으로는 못 바꾼다는 거예요. B는 어떻게 가도 상관없어요. A의 형은 징역으로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A는 벌금, B는 징역. A 벌금, B 벌금에서 가중될 수도 있어요. 근데 A를 징역형을 선택해서 징역형 단일형으로 나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나오는 거,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볼드로 바로 보겠습니다.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제1심 법원이 위 정식재판 사건을 통상 절차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다른 점유이탈물 횡령과 병합하고 모두 징역형을 선택. 이게 잘못됐어. 다시 경합범 가중 1년 2월을 선고한 것은 잘못됐어요. 그 다음은 안 물어볼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 수준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절도죄는 여전히 벌금을 가야 되고,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징역을 선고하면 각각 주문을 선고해야 돼요. 다른 형은 형종이 다르면은 각각 병고하게 돼 있어요. 똑같이 점유이탈물을 뭐 벌금으로 선고할 의무는 없지만, 벌금 선고하면 경합범 가중 적용되겠지만, 그러니까 형종상향 금지 원칙에 따라 다른 죄가 병합됐다고 절도로 바꿀 수는 없다. 그 죄만이. 자, 136번도 똑같은데, 뭐 위 형종상향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 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 이 사건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형종상향 금지의 원칙에 따라 약식명령의 벌금보다 중한 종류인 징역형을 선택하지 못하고, 제2사건에서, 자, 여러분, 고단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고단사건과 병합심리에도 처단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징역형을 하지 않는다. 135번 앞쪽 줄 볼드 위쪽에 1심 판결 중 2018 고정 동그라미 치고, 사건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형인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하였으므로 형종상향 금지 원칙이 위반된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것은, 자, 고단사건과 이걸 보여주려고 그래요. 고정사건. 이 고정이라는 명칭이 붙으면 약식에 대한 정식입니다. 이게 고정사건이라고 해요. 고정사건. 약식에 대한 정직재판 사건. 고단사건은요, 그냥 통상 1심이에요. 통상 1심 단독 판사예요. 그래서 이제 지문을 어떻게 만드냐면 똑같은 원리인데,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한 고정사건에 고단사건이 병합되어도, 이게 이제 136번에 1사건, 2사건이에요. 2사건이 고정사건이에요. 1사건은 고단사건. 고정사건의 사건은 징역형 선고 불가. 그렇죠?
이게 용어를 정확히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지문을 이렇게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고정사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고정사건에 대해서 고단사건, 일반 사건 1심이 그냥 병합된 거예요. 단독판사. 그러면 고정사건은 징역형 선고 불가, 형종상향 금지의 원칙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이 문장을 얘기했으면 뭔 말인가 할 수 있는데 알겠죠? 그러니까 고정, 사건 번호가 고정으로 붙는다. 자, 원래 약식 사건은 재산형이 100%니까 피고인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다른 사건이 병합됐다. 얘가 고단 사건. 이 A는 고정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고정 사건은 벌금만 선택이 가능하고 징역형 선택은 못한다. 그러나 고단 사건은 벌금이든 징역형이든 사형이든 이건 네 맘대로 하세요. 네 맘대로 하세요. 이걸 문장으로 136번이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게 이거예요. 피고인만 정식 청구한 고정 사건에 대해서 고단 사건이 병합되더라도 형종상향 금지의 원칙상 고정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가 없다. 징역형을 선고했다면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위반이다. 아니, 형종상향 금지의 원칙 위반이다. 자, 137번은 원래 여러분들 법원 좀 가보셨어요? 법원에 가면 뭐 서류 내라면은 옛날에는 자필로 이름 쓰고 이게 서명, 지장을 찍으라고 해요. 날인. 근데 이제는 2017년 12월 12일 날 법이 바뀌어가지고 일반 사인도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기명날인 또는 서명. 원래 사인은 기명날인이나 무인. 왜냐하면 이름으로 쓰는 것을 인정을 안 했고 이름만 쓰는 걸 인정 안 하고 꼭 도장을 찍든지 지장을 찍어야 됐다 이거예요. 근데 2017년에 연말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서명으로 다 대체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에다가 도장이나 지장 안 찍고 서명만 해도 적법하다라는 판시입니다. 자, 138번. 138번은 지문으로 보호소년에 대해서 갑죄와 관련해서 제목입니다. 256페이지 138번. 보호처분 결정이 내렸다가 이후 을죄와 관련된 사유로 갑죄에 대한 종전 보호처분이 변경된 경우 소년법 53조 본문에 따라 을죄에 대해서 별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식인데, 예. 뭐 공소를 제기해도 53조 위배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자, 보호소년. 이제 갑죄는 절도예요, 절도. 이 절도로 뭐 소년원에 송치됐고 한 8호 처분 정도 받았다고 해봐요. 이렇게 해서 아마 8호 정도 받았다가 이 기간 중에 여러분 경찰학에서 이런 것도 배워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아까 8호 처분이고 뭐고 이게 경찰학이 아니라 실무종합에만 나오는 것 같아요. 형법에서 특별형법 얘기인데 네, 소년원에서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하는 게 제일 높은 10호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소년원에서도 짧은 처분이 있고 소년원에 감호위탁 해가지고 애들 4주간 교육받으러 갔다 옵니다. 4주간 애들 딱 교육받으러 갔다 오면은 혹시 교육받았을 때 어땠어요? 무서워요. 엄청나게. 4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교육받고 하면은 힘들죠. 소년원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은 애들이 정신이 싹 바뀌거든요. 근데 요걸 받든지 아니면 뭐 수강명령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봉사활동을 받았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갑죄로 절도로, 이제 봉사활동, 사회봉사 시행 중인데 뭐냐면 을죄를 저지릅니다. 뭐 강간, 범한 경우. 원래 소년보호 처분을 받으면 확정된 사건은 그 사건에 대해서 갑죄에 대해서는 다시 기소 못합니다. 갑죄는 다시 기소 못하고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가죠. 원래 소년보호 처분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근데 을죄를 범해가지고 이 을죄 때문에 뭐가 됐어? 이 사회봉사가 변경이 돼요. 보호처분이 변경이 돼요. 그럴 수 있겠죠? 원래는 사회봉사만 했다가 아니면 한 8호 처분 정도 해가지고 한 4주 교육받고 끝나려고 했는데 소년은 너 들어가 이럴 수도 있죠. 이러한 경우 갑죄는 다시 기소하지 못하지만 을죄는 어때요? 강간 그냥 새로운 범죄니까 공소제기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막 갑죄, 을죄, 소년법 53조 막 나와 있어서 얼렁뚱땅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쵸? 뭐야 이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58페이지에 있는 것은 뭐 최근에 이제 나오는데 형사보상. 이제 무죄 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이 무죄 판결에 대한 비용보상의 경우에는 판결 시의 비용보상. 형사소송법에서 194조에 2, 3, 4에 나와 있고 형사보상은 형사보상법에 있죠. 그래서 형사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결국이나 집행된 형을 보상받는 거고 이제 무죄 판결에 대한 비용보상은 변호인 선임료 이런 것들을 보상받는 거예요. 소송비용 납입한 거. 근데 양자로 볼 때 판결 이후에서 주문이 아니라 판결 이후에서 무죄로 난 부분, 무죄가 확정이 돼도 양자 모두 가능해요. 형사보상, 비용보상 모두 가능. 이제 단 일부 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감액 가능하다는 거예요. 단 감액 가능, 즉 일부 기각이 가능하다. 형사보상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형사보상 기각 결정에 즉시항고 가능하고 형사보상 결정에 대해서는 7일 이내 즉시항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나눠서 일주일 내 즉시항고 나눠서 했지만 이제 즉시항고가 7일로 바뀌어가지고 논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들은 뭐 구분할 필요도 없어지고. 근데 요런 정도가 최신 판례니까 하나씩 끼워서 낼 수 있다. 이 정도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사소송법에도 마무리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아무튼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잖아요. 소송법은 개정되는 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 해가지고 한 3개 법안 정도가 나올 건데 뭐 특별한 시행이라든지 특히 뭐 9월 시험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든지 뭐 하는 거. 그럼 시행 시기에 맞는 시험, 그걸 넘어서는 시험에는 별로 영향이 넘어서는 시기에는 영향이 크겠고, 시행 시기가 안 되면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까지는 문제가 안 되고 법률 내용만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개정 법률은 다 잘 알고 있죠? 예, 그 정도는 잘 압니다. 그 정도쯤은 저도 잘 압니다. 그쵸? 그런 부분이라든지. 왜 웃어요? 모르는 것처럼 행동 안 해도 괜찮아요. 다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라든지 제가 여러분들이 뭐 원장님한테라든지 얘기를 하고 하면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저희 귀로 들어오면은 제가 또 특강 같은 경우 또 생각을 또 해보겠습니다. 형법 이론적인 부분, 이론 같은 경우 한 10개 정도도 안 돼요, 사실은. 이론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맨날 나오는 거 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라든지 정리를 하면은 문제, 연습 문제도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과거의 사법 시험의 문제 안에서 다 돌고 도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정도를 좀 가지고 해본다든지 생각 있으면 얘기를 하면은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